자, 이제 97번 봅시다. 자, 보기는 고려인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과 니은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짝 지은 것은, 자, 여기는 지금 기역과 니은을 물어봤지만 A, B, C, D, E까지 있죠. 그래서 토지의 종류를 공부하기 좋은 문제예요. 자, 우리는 제시문 봅시다. 자,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는 A를 주었다. 자,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공음전. 이 공음전 같은 경우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급 관료의 자제 중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B를 주었다. 자,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 중에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한인전. 한인전. 자, 그래서 5품 이상, 공음전은 5품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한인전은 6품 이하. 물론 토지의 내용은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 구분할 때 5품 이상한테 주는 건 뭐냐? 공음전. 6품 이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한인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C를 지급하였다. 자, 직업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당연히 군인전이겠죠? C는 군인전. 자, 그 다음에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역을 지급했다. 자, 하급 군인과 그 다음에 하급 관료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거는 구분전. 그래서 기역이죠. 기역은 구분전. 기역은 구분전이에요. 자, 한편 왕실에서는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D를 지급하였다. 자,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장전. 왕실 경비는 내장전. 자,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니은을 지급하였고, 자, 관청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공회전. 그 다음에 사원에는 이를 지급하였다. 사원에 지급하는 건 뭐예요? 사원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관리. 그 다음에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미관직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군인전은 중앙군. 내장전은 왕실. 사원전은 사원. 사원은 절이죠, 절. 그 다음에 구분전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그래서 유가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바로 구분전이고, 공회전은 관청,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게 지급하는 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본 거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자, 공신전. 공신전은 당연히 공신에게 지급했겠죠? 그래서 공신에게 지급. 그리고 세습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외역전. 외역전은 누구에게 지급? 향리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외역전은 향리. 자, 그 다음에 별사전. 승려나 풍수 지리업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그 다음에 가전. 가전이 전시과예요. 전시과가 이제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 그러니까 뭐 직산관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관리에게 지급하는 걸 가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세습이 되는 토지만 한번 체크. 그래서 자, 영업전이라고 해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수조권은 세습이 불가한 거 알죠, 여러분? 그런데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 어떤 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죠? 공음전. 그 다음에 군인전. 그리고 공신전. 그리고 내장전. 외역전. 요 5개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자, 공신전, 공음전, 그 다음에 내장전, 그 다음에 군인전, 외역전. 이런 것들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고,
자, 이 중에서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가 세습되는 건 어떤 거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요 두 개.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죠. 직역이 세습된다는 건 직업이 세습된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직업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된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정연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략. 자, 그래서 영업전, 세습이 가능한 토지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토지를 거의 다 지금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 뭐냐? 바로 한인전.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분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두 개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 한인전, 구분전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음전, 모품 이상에게 주는 건 공음전은 문벌귀족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왔었으니까 빼고, 그래서 시험에는 요 한인전, 구분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두 개를 잘 체크하시면 되고, 물론 다 알면 좋죠. 다 알면은 좋지만 나는 너무 할 게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주로 요 한인전, 구분전 중심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역, 니은 찾는 게 문제였었죠? 기역, 니은은 구분전이랑 공회전.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전, 공회전, 내장전, 군인전, 한인전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민전은 뭐냐? 민전은 뭘까요? 그냥 백성의 토지를 민전이라고 해요. 백성. 그냥 내가 소유한 내 거? 네, 내 거. 요런 거를 백성 소유의 토지. 이 백성은 귀족일 수도 있고 그냥 평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백성의 토지를 기본적으로 그냥 민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97번에는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98번 가보도록 할까요? 98번 봅시다. 자,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봅시다. 기억.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자, 성종 때 건원중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었죠. 자, 건원중보는 최초의 화폐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화폐이면서, 자, 이 화폐는 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로 만든 화폐, 철전. 보통은 왜 우리가 금속으로 만든 돈은 동전이라고 하죠. 동전은 구리를 많이 넣어서, 구리를 베이스로 하면 동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특이해요. 웬만하면 동으로 만드는데 얘는 철로 만들어서 특이하다. 물론 유통은 잘 안 된 건 아시죠? 물론. 자, 그래서 성종 때 건원중보가 만들어졌다.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고려 후기에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자, 니은 보시면, 그리고 화폐 나온 김에 화폐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뭐 빼고. 자, 성종 때 건원중보를 만들었었고,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이 주전도감을 통해서 화폐를 여러 개 만들었었죠. 자, 이때 만든 화폐가 은병. 은으로 만든 화폐 있죠. 그래서 한반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은병이 만들어졌는데, 이 은병이라는 건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액의 화폐이기 때문에 은화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화폐들이 막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사만통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화폐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가 화폐도 뭐 역시 사용이 잘 되진 않죠. 그러다가 자, 원간섭기로 갑시다. 이때는 원의 지폐가 보초 유행을 하기도 해요.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통이라고 할까요? 뭐 유행이라고 해도 되고. 자, 말하자면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는 당연히 원나라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런 원나라의 화폐를 지폐, 종이돈이 들어왔고 그걸 이제 보초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지원보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초라고 하고, 자, 이렇게 화폐를 써봤었더니 괜찮던데, 그래서 지폐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죠. 동양왕 때
지폐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저화를 발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양왕은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뭐 별로 사용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의 화폐 한번 쭉 정리해봤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건원중보 그리고 주전도가 문병,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겠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화폐.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서는 수공업이었죠. 자, 이제 우리는 수공업으로 갑시다. 자, 고려의 수공업은 전기. 고려 전기는 관청수공업,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자, 고려 전기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유행을 하게 돼요. 관청수공업은 말 그대로 관청에서 관청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청수공업. 그 다음에 소는 향, 부곡, 소할 때 그 특수행정구역인 소. 여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에 납부했었고, 자, 후기로 넘어가면, 자,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이제 쇠퇴하고,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 사원은 절이죠. 고려시대는 아무래도 불교 국가니까 절에 유동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뭐 노비라든가 승려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원수공업.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 고려 후기에는 관청수공업이 쇠퇴하고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자, 무역에서는 병난도. 국제무역항으로 활용된 곳이 병난도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 그러니까 개경 바로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활용됐고, 자, 그러면 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국가는 어디냐? 당연히 제일 절친이 어디? 그쵸. 송나라가 가장 절친이었죠. 자, 그런데 송나라가 절친이라고 해서 송나라하고만 무역을 한 건 아니에요. 거란은 요 나라죠? 그 다음에 여진은 금나라죠? 금나라하고도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도 다 무역이 이루어졌고, 특히 송나라하고는 무역이 활발했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는데, 특히 아라비아 상인 같은 경우는 송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송해 왔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기 고려라는 나라도 있대. 그래서 고려까지 같이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진 나라는 송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대체적으로 항상 중국에서 사오는 건 거의 일정한 거 아시죠? 그게 삼국시대든 통일신라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사온 건 다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비단, 서적, 약재, 자기. 지금 제가 쓴 것들은 항상 그냥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오는 귀족들의 사치품들이에요. 이거는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삼국도 마찬가지고 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만드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는 뭐 수공업품 이런 것도 잘 만들고 하니까 금, 은, 세공품, 제가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금, 은, 세공품. 그 다음에 또 뭐 인삼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삼이라든가. 이게 이제 조선으로 가면 홍삼으로 되지만 인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수공업품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고려시대 화문석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수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 수출품도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디귿까지 우리 지금 얘기했고요. 자, 리을 가볼까요? 지금 우리 98번 풀고 있었어요. 리을. 원 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와 유통되기도 했었다? 네, 아까 뭐 지원보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초가 들어왔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 맞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특히 화폐가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수공업도 일반적인 딱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난도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7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 이제 사회 파트인데, 사회 파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9번.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가를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에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라라고 하였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역질에 걸렸으니 역질은 전염병이겠죠.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요 기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요 기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요 기관은 임시기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한 임시기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를 설치하여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이 기관의 역할은 첫째 요 전염병에 대비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시신 처리까지도 하는구나 요 기관에서. 자, 그러면 질병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뭐 시신 처리. 그 다음에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구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걸. 그렇죠? 구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전염병 치료. 그 다음에 구휼, 빈민 구제 이런 걸 담당하는 임시기구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구제도감, 구급도감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의창. 의창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의창은 일단 언제 만들어졌는지 구급기관이니까 구급도감. 자, 1번 의창부터 봅시다. 자, 의창이라고 하는 건 성종 때 설치된 빈민구제기구로 자,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기구죠. 춘대 추납 기구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위보. 자, 제위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광종 때. 역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요.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건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어떤 공적인 공공사업을 한다. 공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사료에서는 이식을 취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식이 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식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자를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보라고 하는 거구나. 보는 종류가 많죠. 뭐 학보, 경보, 팔관보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위보는 좀 알아둬야 된다. 광종 때니까. 자, 그 다음에 해민국. 해민국은 예종 때. 자, 해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해민약국이다. 약국. 그래서 의약. 이제 빈민들에 대한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의약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래서 서민 진료. 의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약국이에요. 약국. 해민약국. 자, 그 다음에 구제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는 여기는 구급도감이라고 썼네. 구제도감이라고 하는 건 예종 때 만들어진 거죠. 역시 예종 때 만들어졌고 자, 여기에요. 전염병 치료, 서민 치료, 그 다음에 빈민 구휼 이런 걸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구제도감이라고 하는 기구죠. 자, 그리고 도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임시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도감이 임시기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구급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고종 때 만들어진 여기도 역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인데 조금 더 이거는 구휼에 조금 더 그러니까 백성들을 뭐 식량을 주거나 나눠주거나 하는 요건 구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게 구급도감이고 구제도감은 의료기구의 역할이 조금 더 크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도 좀 비슷한 문제예요. 비스무리한 문제죠. 100번으로 가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관은 고려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진료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개경에 가를 설치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역할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난한 백성 진료. 그쵸? 백성 진료. 자, 그리고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돌본다. 그러면 이거는 구휼.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하네. 그쵸?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임시기구는 아니고 개경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구는 뭐냐? 바로 동서대비원. 자, 그럼 우리는 또 1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자, 1번의 의창. 의창은 우리 금방 나왔었죠? 자, 의창은 성종 때 만들었었고 원래 의창은 태조 때 만들어진 흑창이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흑창이 원래 있었고 태조 때 역할이 똑같은 기구가 있었는데 요 의창을 의창으로 개편이 된 거죠. 흑창이 의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흑창이 바로 2번에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2번에 흑창. 그래서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빈민구제 하는 기관 역할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상평창. 상평창도 시험에 잘 나오죠? 상평창. 자, 상평창 한번 살펴봅시다. 성종. 자, 상평창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 상평창은 개경, 서경, 12목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상평창의 역할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또는 뭐 물가 안정기구라고 해도 돼요. 물가 조절기구, 물가 안정기구. 그래서 쌀값이 쌀 때 좀 비축을 많이 해뒀다가 쌀값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쌀을 뭐 나눠주거나 풀어서 조금 더 물가를 조절하는, 안정시키는 그런 기구가 바로 상평창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의창과 상평창은 성종. 우리 성종 하면서 배웠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 자,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요 기구는 자, 원래는 대비원이었어요. 대비원. 그런데 문종 때 동서대비원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 동대비원, 서대비원으로 두 개로 나눠서 설치한 거죠. 자, 원래는 그냥 대비원이었어요. 그런데 요 정종 때 만들어진 대비원이 동서대비원으로 문종 때 개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문종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개경에 설치했다고 했죠. 그리고 서경에 분사가 있었어요. 분사. 분사가 있다는 건 분점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개경에 설치했었으나 서경에도 이제 분점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역할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백성 진료, 그 다음에 구휼, 백성을 진료하거나 구휼을 담당하는. 구휼이라는 게 이제 뭐 빈민구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동서대비원. 자, 그래서 동서대비원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의창이나 상평창은 뭐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중요하겠고, 해민국이나 구제도감이나 아니면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조금 더 알아두시고, 의창, 상평창은 사실 기본이죠. 당연히 알고, 의창, 상평창 제위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00번은 동서대비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1번으로 가볼까요? 자,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향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자, 향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호족이었다가 자, 성종 때 향리제도라는 게 실시가 돼요. 그래서 향리제도가 실시되면서 자, 이렇게 써봅시다. 성종 때 향리제도가 실시되죠. 그래서 자, 원래는 호족이었어요. 그런데 향리로 직함을 받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성종 때 실시된 향리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향리 공복제가 마련된 거는 현종 때. 향리 공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건 현종 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자, 태조 때 사심관이라는 표현 나오면 그냥 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심관이라고 하는 향리에게 사심관이라는 벼슬을, 향리가 아니죠. 고위관료에게 사심관이라는 벼슬을 주고 그 지역의 호족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요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구분이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뚜렷이 어떤 사람들이 상층 향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층 향리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데 보통은 그냥 이제 부를 가지고 나누기도 해요. 좀 부유한 계층, 조금 덜 부유한 계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층 향리는 이런 거예요. 상층 향리의 가장 좀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층 향리는 과거 시험을 봐서 귀족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상층 향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부 향리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자, 일부 향리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이 제도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기인제도. 네, 맞아요. 그래서 기인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인제도가 실시됐다라고 하면 어느 왕 때? 당연히 태조 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인이라는 건 뭐냐? 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호족의 자제가 인질로, 기인으로. 기인이 바로 인질. 또는 뭐 볼모라고 하죠. 볼모로 되어서 서울에 데려다 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호족의 자제니까 이 호족이 반란 일으키거나 하면 요 아들부터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질로 서울에 데려다 놓는 걸 기인제도라고 하는데 자, 나중에 기인선상제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래서 기인선상제는 뭐냐면 기인의 인질적 성격을 폐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인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인은 그럼 뭐냐? 말하자면 지방에서 호족을, 그러니까 향리를 한 명 데려다가 서울에 데려다 놓는데 그러면 이 기인은 인질이냐? 이제 인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관리를 한 명씩 데려다 놓는 거지 호족의 자제를 데려다 놓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기인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니네. 이게 기인선상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기인제는 여기서는 태조 때 실시됐고 기인선상제는 문종 때 실시됐는데 기인제가 인질이었고 여기는 인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인선상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아, 기인제도는 태조 때 이때는 인질이구나.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디귿은 맞냐? 맞지? 당연히 맞는 설명이긴 해요. 자, 리을 볼까요? 속현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자, 속현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했냐? 맞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주현과 속현이 있죠? 자,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자, 그러면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냐? 향리가 지배한다. 향리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향리가 다스렸었다. 그러니까 향리가 속현도 다스리고 향부곡소도 지방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스리고 향리가 지배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 맞는 설명이네요.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중세의 문화로 가봅시다. 자, 중세의 문화에서는 여러분이 역사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과거제란다. 불교도 중요하고 그래서 불교랑 요 역사서랑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보시면 102번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삼국의 시조들은 모두 신이 한 일로 탄생하였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제왕이란 사람은 뭔가 좀 큰 어떤 변화를 타고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삼국의 시조들이 삼국의 시조면 주몽하고 온조하고 박혁거세를 말하는 건데 주몽은 아래서 태어났죠.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고 그 주몽의 아들이 온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좀 신비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삼국의 시조들이 좀 신이하는 신기하고 기이하다 이게 이제 신이에요. 이런 신이한 일로 탄생하였음이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지. 나라를 세울 정도로 됐으면 그 정도는 좀 특이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한 일이 어찌 괴이하냐. 그래서 기이편을 이 첫머리에 실은 이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신기한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삼국유사는 1281년이라고도 하고 1285년이라고도 해서 연도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강 한 충렬왕 때쯤 자, 승려가 쓴 책이죠. 이리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자, 이련이 승려니까 불교적 시인이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 승려니까 불교적이고 신이 사관이면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되게 많이 기록을 했어. 그래서 신이 사관. 자, 그렇기 때문에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자, 단군의 건국설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총 9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나온 기이편이 가장 먼저예요. 기이, 뭐 흥법, 아해, 탑상 뭐 등등등 해서 총 9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이런 것들이 삼국유사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국유사를 찾아볼까요? 자, 1번. 자,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자, 불교 승려의 전기를 실었다. 그러면 땡땡 고승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해동 고승전. 자, 이거는 각훈이라는 승려가 썼어요. 그리고 쓴 시기는 무신집권기. 각훈의 해동 고승전, 무신집권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네, 정답은 2번. 불교적 신의사관이라고 했으니까 불교 중심의 이런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정리했다. 자,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단군 조선에서부터 한 삼국시대 정도? 요 정도를 주로 싣고 있죠. 그래서 한 삼국 고대, 그러니까 고대에 관한 일들을 적고 있고요. 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여러분 여기가 충렬왕 때 쓰여졌으니까 고려 말까지를 적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고려 말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고려에서 이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적었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동국통감을 떠올리시면 돼요. 조선 성종 때 쓰여진 동국통감. 자,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라고 나온다? 그럼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겠죠? 요 역사책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국통감. 그 다음에 4번.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다 나왔죠? 유교, 기전체. 딱 나오면 삼국 사기겠지. 그쵸? 그래서 삼국사기는 김부식.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쓴 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조금 이따가 김부식의 삼국사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 삼국유사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군설화 최초 기록, 최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03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풍기군수 조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헌사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회헌이 이 사람의 호거든요. 요 유학자의 호예요. 그래서 회헌사를 만들었다는 거, 그 사는 절사자 아닌 거 알죠? 요 사는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향을 기리는, 회헌이 안향이니까 안향을 기리는 사당을 세웠고, 여기에 학교를 더해가지고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거고, 이 백운동 서원은 안향을 제사 지내는 서원인데, 안향은 뭐 한 사람이냐? 자, 충렬왕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충렬왕 때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안향. 안향의 호가 회헌이에요. 그래서 안향.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안향에 관해서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사람.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해주 향약을 보급하였다. 자, 향약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누구예요? 조광조. 그런데 향약을 조광조는 이제 기묘사화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시킨 사람은 이황과 이이고, 그 중에서 해주향약을 보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거잖아요. 해주향약과 서원향약은 이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원간석기의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했다. 네, 정답은 2번. 그리고 우리는 원간석기라고 알아두시지 마시고 충렬왕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학 10도를 저술하여 경연에서 강의하였다. 성학 10도, 10도는 그림 10개 아시죠? 그림 10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사람은 이황. 자,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자, 이 사람은 세종 때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종 때 요거를 편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편찬한 건 성종,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편찬한 건 성종 때 신숙주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성종 때 해동제국기라는 책도 제목을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일본의 동정을 담은 거예요. 일본 쓴 뭐 기행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학자는 누구냐? 안향. 자, 그 다음에 104번. 자, 다음 내용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 역시 역사서 나왔어요. 역사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제시문 볼게요.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중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을 이르러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중국 역사서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열전이라고 하면 인물들을 기록한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만 조금 기록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이 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또한 삼국의 고기는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악과 성과 악, 신하의 충과 사악,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그로써 후세에 권계를 보이지 못했다. 자,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달처럼 빛나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한테 쓰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쓴 게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1145년이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한 10년쯤 뒤죠. 그리고 김부식이. 자, 김부식은 유학자잖아요.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면서 보수적인 유학자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쓴 책이니까 유교적.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지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자, 김부식이 유학자니까 유교적이고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 책에는 여기처럼 야사설화 전설이 없다. 아시죠? 없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야사설화 전설이 1도 없냐?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설화 같은 거 그런 건 다 들어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한 건 썼지만 웬만한 건 다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유학자잖아요. 불교 관련 인물이나 이런 내용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불교 관련 내용을 싹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쓰여졌고, 자, 그 다음에 기전체로 쓰여진 거 아시죠? 그래서 기전체니까 본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후국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세가 빼고 본기, 지표, 열전해서 총 50권짜리. 5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본기 28권 뭐 이렇게 쭉 해서 50권짜리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죠. 현존 최고의 역사서.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죠. 자, 그래서 삼국사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말 안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 중에서는 어느 나라 기록이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신라지. 아무래도. 왜냐면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라가. 그래서 당연히 신라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그리고 열전이라는 게 인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역시 열전에도 신라 인물이 대부분 되게 많이 표현이 되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당연하죠, 뭐. 자, 그러면 이 역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했다. 자, 그러면 불교적 신의사관으로 만들어진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 자, 그 다음에 불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딱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단군조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고려 말까지 통째로. 우리가 통사라고 하면 동국통감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요거는 동국통감이구나. 단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나타낸 통사. 그러면 동국통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거칠부의 국사. 고흥의 서기. 예, 헷갈리지 말랬죠, 여러분. 고흥의 서기, 백제 고흥의 서기, 신라 거칠부 국사. 요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막 헷갈린다, 이제. 거칠부의 서기가 되는 거야. 이제 나중에 가면 그렇게 돼. 지금은 여러분이 딱 글씨로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자꾸 말로도 되뇌어 봐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입으로도 읽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뭔가를 공부할 때 오감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써보기도 하고 입으로도 자꾸 표현을 해보고 그래야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알겠죠?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칠부의 국사.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105번도 역사서에 관한 문제니까 10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친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고 읍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 책을 왕한테 바쳤는데, 자,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국까지. 반고라는 건 이제 중국의 막 저기 고대 옛날 뭐 이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 자, 그러니까 이 책은 뭐 우리 제왕 운기인 거 아시죠? 자, 제왕 운기. 1287년에 충렬왕 때. 이승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자, 이 책은 중국과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 자, 중국과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는 건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역사를 좀 중국에 비해서는 미미하게 파악하거나 했었는데, 중국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역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등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줄에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고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까지라고 해서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거의 대등한 분량으로,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사는 거기 보시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단군으로부터 본조까지니까 어느 왕까지예요? 충렬왕까지겠죠.
그래서 충렬함까지를 기록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단군에서부터 기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군의 건국설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단군의 건국설화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최초는 아니죠. 최초는 삼국유사가 해버렸기 때문에 최초는 아니지만 단군의 건국설화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읍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냐? 서사시. 읍조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서사시의 형식을 가진 제왕운기니까 네, 운율이 있다. 서사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왕운기에서 하나 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자, 발해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서는 발해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하지만 말갈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발해 역사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제왕운기의 특징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69번 문제, 69번이란다. 10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성리학적 유구사관이 반영되어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자, 고려에서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사략. 이재연의 사략. 아까 이 이재연이 그 망권당에서 원나라 학자와 교류했던 그 사략이라고 했죠. 그 이재연이라고 했죠. 이재연의 사략이 대의명분을,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자, 두 번째, 국왕, 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계를 구성했다. 자, 국왕의 의견과 훈신은 훈구예요. 훈구의 의견과 사림의 의견이 다 반영됐다. 그러면 일단 사림까지 나오려면 조선이어야겠지. 성종 이후여야겠지. 그래서 조선 성종 때 쓰여진 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통사체계를 구성했다. 자, 통사 나오면 무조건 뭐다? 동국통감이다. 네, 통사 나오면 동국통감이야. 시험에 통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동국통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왕과 훈신과 사림의 의견이 들어갔다라는 건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 역사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의 의견만 들어서 쓴 것도 아니고 사림의 의견만 반영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 통합해서 쓰여졌다. 그게 바로 동국통감.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거죠.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 이게 바로 독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자,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라며. 근데 여기서 맨 끝에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겠죠. 이거는 동국세년가라는 책이 있어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딱 요 제시문에서 한 번 나왔어요. 동국세년가라고 해서 세종 때. 그러므로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외울 거 많으니까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여기서 이게 딱 보고 답이 아닌 것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답이 아니네. 이렇게만 알면 되니까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불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